안녕하십니까. 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의 최나영원입니다. 저는 이제 앞선 발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제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그린 코리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러한 이제 그린 코리도에 관련된 사항이 공급망 관리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해운물류 산업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글로벌 물류 시장에 있어서도 그린 코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이제 그린화 정책은 각종 규제 그리고 인센티브로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선택이 아닌 아주 굉장히 이제 필수적인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제가 이제 공급망 차원에서의 그린 코리도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공급망 차원에서 그린화를 좀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발표는 배경 및 목적, 그리고 해운 산업에서의 그린 물류 연화, 그리고 이후에 그린 공급망에 따른 물류 산업의 사례 연구, 향후 공급망 전략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예, 배경 부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아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린 공급망 이슈는 유독 제조,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물류 산업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는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운송 단계에서도 이러한 이제 그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해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발표하셨듯이 선박의 이제 친환경 연료유로의 전환도 있겠지만 자율운항과 그리고 최적의 해상 수송 루트 설정 등의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환경 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힘쓰고 있습니다. 복합 운송 차원으로 좀 봤을 때는 육상 운송 시에도 모달 시프트 실현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트럭보다는 단일 운송에서 환경 부하가 적은 철도로의 운송을 전환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로의 운송에 있어서는 이제 공동 배송, 그리고 최적 운송 루트 설정 등의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급망 트렌드에서도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급망 트렌드 이슈라고 하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와 회복력 등이 있겠지만은 이 이슈들과 함께 친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기업 입장은 어떨까요? 예, 현재 물류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이겠지만 ESG 경영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렇게 요인들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와 거버넌스 부분도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환경 부분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제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서 물류 공급망에서 탄소 중립 등에 대한 그린화는 모든 물류기업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린 공급망에서 탄소 중립의 시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향후 모든 기업들이 탈탄소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해운선사 같은 경우에도 해상 수송의 자율운항과 효율성 향상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아무래도 연료유 전환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운선사에서 굉장히 이제 선도 기업으로 조금 알려져 있는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서 연료유 전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CO2를 60% 저감을 할 거고요.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급망 전반이라든지 해운 그리고 물류기업에 대한 그린화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의 친환경 공급망 구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 정비라는 목표는 모든 이제 산업에서도 명확히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운 물류 산업의 구체적인 이슈 발굴과 그리고 대응 방안 수립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해운 산업의 그린 공급망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두 분의 이제 연사분께서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다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회사기구인 IMO에서도 선박의 배출가스 감축 목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산화탄소를 봤을 때는 200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70%를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선박 연료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발표에서 나왔듯이 LNG, LPG, 그린 메탄올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향후에는 암모니아나 수소로 시간의 문제이겠지만 100% 전환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해운 선사라든지 업계에서 이제 바라보는 연료유로 생각을 했을 때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있는 부분이 그린 메탄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했을 때 그린 메탄올은 탄소 중립에 완벽히 실현할 수 있는 연료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수급 가능성이라든지 통용성을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기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연료유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린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벙커 CU 대비 CO2는 95%, 황산화물은 99%, 질소산화물은 80% 저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HD 한국조선해양에 19척의 그린 메탄올 추진 선박을 이미 발출했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선대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CMA-CGM, 중국의 코스코 그리고 우리나라의 HMM도 그린 메탄올 추진 선박을 발출했습니다. 아마 이런 연료유의 변화를 변화가 항만 벙커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범용적으로 이용했던 벙커 CU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항만에서도 지금 현재 벙커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특정 이제 그린 메탄올 아니면 암모니아, 수소 이런 이제 연료가 특정되면 그 특정 연료를 흔히 말해서 벙커링을 할 수 있는 항만의 힘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항만과의 얼라이언스도 굉장히 강하게 될 거고요. 그런 특정 연료유를 흔히 말해서 벙커링을 할 수 있는 항만이 미래에 새로운 이제 허브 항만으로 조금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급망 친환경 정책 부분인데요. 여러 이제 국가나 지역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EU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EU에서는 탄소 국경세 그리고 핵심 원자재법,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시행령 개편 등 친환경 공급망 정책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EU에서 그린 디지털 전환 산업의 육성 전략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물론 그린화를 실현하는 것도 있겠지만 EU 역내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라는 목표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선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책정된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 감축이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 배출을 이전하는 탄소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한 6가지 그 품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철강, 시멘트, 전력, 알루미늄, 비료, 수조 제품 등에 대해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유럽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그러한 물건들이 EU 반입 시 기준 이상의 배출량에 대해서 무역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2025년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고 2026년부터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EU에서는 그거와 부가적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2033년부터 유럽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체를 전기차로 이제 생산할 계획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원자재법입니다. EU는 올해 3월 그린 디지털 전환 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관련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핵심 원자재법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원자재 중에서도 그린 디지털 전환 산업 분야의 16개의 원자재를 전략 원자재로 별도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전략 원자재 안에서 신규로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는 것을 이제 책정을 했고요. 그 산업법 안에서 보시면 2030년까지 EU 수요의 40% 이상을 EU 영내에서 생산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EU 영내에 이러한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간소화하고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전기 보조금 지급 조건 시행령 개편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이제 7월에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 시행령을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안의 내용을 보시면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매출량과 그리고 리사이클 부분이죠. 재활용 점수를 반영해서 환경 점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환경 점수가 60점 미달 시에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대상이 되는 부분은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조립, 운송 이렇게 6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운송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물론 이제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EU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많이 이제 생산에 활용할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와 같이 유럽과 수송 거리가 먼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요. 심각할 경우에는 60점 이하가 돼서 그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초는 지금 프랑스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유럽 주요국에 확산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전기차에 대한 생산 거점이 현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EU 내부의 완성차를 중심으로 생산 거점을 형성했지만 그 안에 있는 부품이라든지 모든 그런 공급망에 요구되는 그런 생산 시설들이 EU로 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EU의 그린 공급망 규제 및 정책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향후에 시행될 정책이 지금 EU를 보시면은 공급망 전반 모든 산업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운송이라든지 원자재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EU 시장에서 제품을 수급하는 기업은 EU 영내에서 생산, 가공, 그리고 조립, 판매 등을 실행해야 되고요. EU 내에 엄격한 탄소 배출량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향후 아마 산업 전반 공급망 구조가 크게 변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EU의 조치가 아무래도 공급망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린 공급망 환경에 따라서 물류산업, 해운물류 산업의 전략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린 공급망 구축에 따라서 해운 쪽을 조금 살펴보면 해운 항로나 기항 항만이 충분히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이러한 예를 하나로 들어놓은 건데요. 스웨즈 운하에서 독일의 미넨까지 보통은 기존에는 함부르크 항만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물론 노트르담 항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남유럽 코퍼항을 기항지로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해상 루트로서는 코퍼항의 해상 수송 거리가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됩니다. 결국 이는 비약적으로 CO2를 감축시킬 수 있는 부분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최종 미넨까지 내륙 운송까지 다 포함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유럽에 있는 함부르크항보다는 남유럽에 있는 코퍼항이 한 5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옆에 나와 있는 수치는 40피트 20톤 컨테이너 기준으로 했지만 총 화물량을 판단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기선 기항지, 특히 EU에 대한 전기선 기항지, 기항 항만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기항 항만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물류 루트상의
그 물류 인프라, 뭐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조금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급망에서 제조라든지 그런 이제 부분에서 생산 전반에서 유럽에 이제 진출할 기업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EU에서 굉장히 좀 생산 공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 동유럽이 될 겁니다. 뭐 폴란드, 헝가리, 체코, 뭐 스로바키아 이렇게 있을 건데요. 현재도 동유럽에서는 전자제품,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흔히 말해서 대기업들이 다수 이제 진출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제조기업들이 향후에는 훨씬 더 많이 이제 증가를 할 거고요. 해당 지역에 지금 우리 물류기업이 한 몇 개사 정도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20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이제 산업에서 물류사의 비중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하겠지만 향후에 이러한 이제 제조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물류 한도들이 더 필요하게 된다면 물류기업들이 더 많이 이제 진출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고품질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해운 물류 업계 차원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요 국가, 지역 차원에서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규제와 법 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 이제 물류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행정, 법률 등의 현지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컨설팅 조직을 구축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러한 이제 플랫폼이 형성이 됐을 때는 현지에서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 관련되어 있는 규제가 변경할 때에 즉각적으로 해당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선제적으로 물류기업에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기업이 필요시에는 그 규제에 따라서 아마 행정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력 양성 부분이 될 것입니다. 사실 현지의 요구사항으로 보면 요즘같이 법 제도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을 때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 법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에 물류기업들이 많이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물류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그 현지에 있는 물류 그리고 친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형성을 해서 그런 전문가를 육성한 이후에 현지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